이게 뭐냐면요. 휴전 협상을 떠나기 전 찍은 우리 측 대표단의 모습입니다. 자, 이 서로의 화력을 보고 놀란 중국군과 유엔군은요. 1951년 7월 휴전을 위한 협상에 돌입합니다. 네, 저기 이제 왼쪽부터 보면은 공군 소장이었던 클레이기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이 국군 백선엽 소장입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인물이 이제 조이 중장인데요. 당시에 이제 회담 측의 수석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다 군인들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미국 측은 정전 회담을 정말 군사적으로만 접근했던 거예요. 특이하게도 한국군이 있었는데 사실 한국 정부는 휴전 반대였어요. 왜요? 왜냐하면 통일 없는 휴전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서 발언권이 전혀 없었던 일종의 옵저버, 참관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휴전 회담 자체는 공산군 측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 측의 협상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사진을 찍은 휴전회담 대표들은요. 1951년 7월 회담 장소인 개성으로 떠납니다. 휴전회담이 열린 장소는 개성 송악산 기슭에 자리한 내봉장이었습니다. 내봉장은요. 일제강점기까지 고급 요정으로 운영되던 한옥이었습니다. 자, 개성입니다. 그러니까 적의 진영에서 휴전회담이 열린 상황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회담 첫날부터 유엔군은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유엔군 측 차량은요. 회담장으로 향하던 도중 이 개성 시내를 천천히 한 바퀴 돌게 되는데요. 이때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북한군은요. 시내를 도는 내내 만세! 만세를 외칩니다. 뭐야? 담담한 표정으로 회담장으로 향하던 유엔군은 이내 얼굴을 와락 구길 수밖에 없었어요. 뭐지? 자,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 그 사진 속 차를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차를 잘 보세요. 그리고 아까 상황을 잘 연결해 보세요. 가리는 게 없어서. 가림막 없는 거? 아니면 뭐 국기? 하얀색이네. 아, 이거 하얀색은 항복할 때 하는. 그죠, 백기. 항복할 때 하는 건데? 백기를 든 차라는 거예요? 자, 차를 자세히 보니까 네. 지금 유엔군 대표단 차 앞에 백기가 걸려 있습니다. 백기는 때로는 항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개성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유엔군이 항복했다고 광고한 거나 마찬가지 셈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저 백기를 들고 가요? 근데? 속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합의를 한 거예요. 국기 대신에 하얀 깃발을 달고 회담장에 들어가자. 이 말은 뭐냐면 회담장 그 주변의 공간은 중립지역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역에서 싸우지 않는다라는 중립을 의미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달고 오니까 공산 측에서는 마치 저들이 우리 밭에 항복하러 왔다라는 심리전, 선전을 한 거죠. 와. 그러니까 우리는 이용당한 겁니다, 진짜 여기서. 와. 네. 근데 머리를 뭘- 너무 그러니까 썼네요. 그러니까 모르고 들어갔는데 다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자, 이런 굴욕 끝에 회담장에 들어선 유엔군 측 대표들은요. 또 한 번 제대로 뒤통수를 맞습니다. 여기서 문제. 유엔군을 당황하게 만든 공산 진영 측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오늘 문제에는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한 귀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웬일이에요? 바로 철원의 청정한 자연에서 키운 그 유명한 오대쌀. 쌀 좋아해요. 쌀 너무 좋죠. 자, 그럼 참가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저랑 박군 씨는 아니잖아요. 네, 저는 전문가, 왜요? 우리 전문가니까. 저도 전문가인데. 지금 자꾸 육군이시라고 특전사만 챙기시는데요. 전 해군이 지금 왜 해군 뒤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십시오.
전문가들 빼겠습니다. 아. 네, 누구 우리 빼는 거예요? 아니요. 네, 가셔야죠. 바로 맞춥니다. 가셔야죠. 네, 좋습니다. 이게 두 번째 뒤통수 맞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뭘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실내로 들어갈 때 뭐 하죠? 신발을 벗어요. 실내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거. 신발을 벗어요. 정답! 오, 정답. 딱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여긴 다 좌식입니다. 앉으세요. 오. 오. 접근이 좋아요. 접근. 오다. 접근 좋아요. 자, 접근 앉는 좋아요. 것까지 좋아요. 들어갔고요. 앉는 건 답이 맞아요? 왔어요 이제. 앉아야죠. 네. 이렇게 앉습니다. 서로 보면서 마주 보면서. 정답. 정답을 네. 그 앉았는데 중국 공산지형은 높은 의자 앉고 유엔군은 그냥 바닥에 앉고 낮은 데로 이렇게. 정답! 다 줬어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맞죠? 내가 얘기했어요. 거의 다 줬잖아요. 의자가 유엔군 의자만 낮은 거예요. 공산 진영 측이 의자를 낮게 잘라놓은 거죠. 정답. 정확히 말씀하셨다. 정확한 답이. 진짜. 제가 힌트를 많이 줬잖아요. 아니, 쌀 받고 싶은데. 네. 제가 힌트 준 거예요 알면서. 그러니까 공산 진영 측이 유엔군 대표단의 의자 다리를 잘라 4인치, 그러니까 약 10cm 정도 낮은 의자를 둔 겁니다. 와, 네. 근데 이런 장난 왜 치는 거예요, 진짜로? 아니 또 다들 정전회담 될 것처럼 생각하고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나 황당한 거죠 황당하죠. 지금. 네. 자, 그러니까 유엔군이 에이 회담장에서 이게 뭔 짓이냐 이거, 의자 빨리 바꿔달라 네. 라고 항의를 했죠. 자, 공산 진영 측 쿨하게 바꿔줍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공산 진영 측이 유엔군보다 높은 의자에 앉아 패자를 깔보는 듯한 사진을 이미 충분히 다 찍었기 인증서 때문입니다. 남기면 안 된다니까. 자, 이렇게 휴전 회담장에서 총성 없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동안 실제 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아 저 때 저 상황이었어. 이제 그리면서 정하는 거구나. Like this line.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has to be drawn. South took over Cahill 3 days ago. 대단하다. 일세. 저때 저때. 거기에는 우리 군이 장악했고 Yesterday, Aerokil was taken by the North. 또 결렬되겠고. 선이 툴레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싸웠구나. 이 고지전에. 자, 영상 보니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회담하는 중에도 계속 이제 엎치락 뒤치락 싸움이 계속되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휴전 회담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전쟁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 바로 군사 분계선을 어디로 할 것인가, 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교수님, 당시 이 군사 분계선을 어떻게 설정한지를 놓고 유엔군과 중국군 양측이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공산군 측에서는 원래 전쟁 시작하기 전에 분계선이었던 38도선으로 돌아가자라는 입장이었던 거고요. 자, 유엔군 측에서는 현재 접촉선으로 가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딱 봐도 38선을 놓고 봤을 때 누구 땅이 더 많습니까? 대한민국 땅. 대한민국.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38선으로 돌아가면 잃을 땅이 더 많은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전쟁을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38도선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전쟁적 상황으로 간다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 희생은 뭐가 돼? 그렇죠. 이런 맞아. 비판을 받을 보낸 수밖에 거죠. 없는 나는 겁니다. 화날 것 같아. 이런 상황 속에서 북이 38도선 인근 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빨리 가서 다시 탈환해와라. 지금. 예. 맞습니다. 협상이 순조로우면 전선은 소강 상태가 됐고요. 회담이 결렬되면 전선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지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꼭 차지해야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적이 전 전선의 생명선으로 사수하려는 철의 삼각지를 무너뜨려야 한다.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군이 차지하고 있는 철의 삼각지를 빼앗아 와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자, 김용 씨, 미군 사령관도 강조한 철의 삼각지 네, 어딘지 아시죠? 네, 전 너무 정확하게 알죠. 평강 그리고 철원 그리고 김화 이렇게 딱 보면 약간 삼각형이잖아요. 네. 저 철의 삼각지라고 불리는 저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기서 전투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죠. 예. 철의 삼각지는 영어로 아이언 트라이앵글이거든요. 네. 오. 그럼 아이언이 뭡니까? 철. 철이죠. 네. 철은 무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의 삼각지가 이제 38선에서 차량으로 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전쟁 전에 북한 입장에서도 저기 있다가 병력이나 무기나 물자를 모아놔요. 라고 해서 아이언 트라이앵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중에서도 특히 강원도 철원은요, 우리 군이 반드시 사수해야만 했습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 철원의 모습입니다. 오. 자, 어떻게 보이십니까? 되게 도심 같은데요? 네, 한양 같아요, 한양. 그렇죠. 네. 서울. 사람도 같고. 진짜 많고. 자, 철원은요, 예로부터 곡창지대라서 쌀이 무척이나 풍부했습니다. 아. 아까 받으신 쌀. 쌀 철원 받으셨잖아요. 오대쌀. 네, 맞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철원은요, 남북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관통하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자, 박군 씨, 이 전쟁이 계속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전쟁의 지속성을 늘리기 위해서 병참, 보급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보급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풍부한 자원, 교통의 중심지, 작전 수행에 유리한 전략적 요충지, 이 모든 조건을 갖춘 땅이 바로 철원. 철원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1951년 7월 휴전회담이 시작되면서 격화되고 있는 고지전. 하지만 휴전회담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군사분계선에 대한 입장 차이 말고도요, 또 하나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갈등이었을까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전쟁이 나고 나면 포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가 가장 크죠. 맞아. 포로 문제. 맞습니다. 전쟁 중 붙잡힌 포로들을 어떻게 송환할 것인가를 두고 유엔군과 공산진영 양측의 입장이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군사분계선은 사실 이제 51년 11월 말에 타결됐어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제로 넘어가는데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이걸로 전쟁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공산군 측에서는 포로들을 원래 자기 본국으로 돌려보내자는 입장이었어요. 강제 송환이에요. 근데 유엔군 측에서는 포로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줘야 되지 않겠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자유 송환을 이제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야, 그러면 1대1 송환부터 한번 해보자 라고 딱 했는데 1대1 매칭을 지어보려고 서로 간에 이제 포로 명부를 딱 받아보니까 이게 웬걸? 우리가 들고 있는 공산진영 포로는 13만 명 정도였었는데 저쪽에서 우리한테 준 거는 11,000명밖에 안 돼요. 뭐야? 왜요? 그때부터 이제 뭐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그렇게 되면 1대1 송환이 안 됩니다. 맞아요. 안 되죠. 그래서 자유 송환으로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양측에서 서로 간에 이제 포로들한테 조사를 한번 해봐요. 너 나라로 돌아갈래? 그런데 북한군 포로에는 상당수가
남한에서 징집된 강제로 징집된 포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 끝나면 우리 집으로 가고 싶죠. 고향.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군 포로에도 나는 이제 공산당 가기 싫어 이런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거를 공산 측에서도 알다 보니까 자유송환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 편 포로 상당수가 우리나라로 안 넘어올 거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공산주의보다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더 우월하다는 걸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인증샷 어떻게 보면. 찍어버리는 거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북이 38도선 근처에서 고지 쟁탈전은 보시다시피 더욱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휴전 회담이 포로 송환 문제로 난항을 겪는 동안 이 중국군이 북이 38도선 인근 지역에 기습 공격을 감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전선의 고지에서는 수많은 전투가 벌어졌고 동시에 사상자 수는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전장에서 매일 전투를 이어가는 군인들의 심정 과연 어땠을까요? 포탄에 맞으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죽은 사람, 총을 들고 엎드린 자세로 죽어간 사람. 과연 저 생명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또 누구를 위하여 저렇게들 청춘을 불사르며 죽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그 누가 찾아낼 수 있단 말인가. 길어지는 전쟁에 점점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952년 10월 이 숱한 전투 중에도 국군이 단독으로 중국군과 사력을 다해 맞선 고지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395 고지로 불리던 무명의 고지였습니다. 바로 백마고지입니다. 중공군 다 쳐들어오면 적의 중심에 집중 타격을 해야 됩니다. 백마고지 정상 주봉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려 10일 동안 국군과 중국군은 치열한 혈투를 벌입니다. 1952년 10월 6일 오후 7시 15분. 시기가 너무 안 좋아요. 아무것도 안 물건. 빗술 때문에 초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오후 7시 15분이면 10월이니까 이미 해는 떨어진 거죠. 자, 그렇게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백마고지. 그런데 이때 돌격! 백마고지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우렁찬 목소리가 들립니다. 돌격 신호에 맞춰 중국군은 백마고지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죠. 와, 근데 엄청 많아. 3개 사단으로 구성된 중국군 38군이 백마고지를 기습 공격한 겁니다. 반면 고지를 지키는 국군은 오직 구사단 1개의 사단뿐이었습니다. 수적 우세를 무기로 중국군은 고지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죠. 게다가 이 38군은요, 중국군 사이에서도 잘 싸우기로 소문난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군이 처음에 넘어왔을 때 이 389는 미군의 한 개 사단을 괴멸시킬 정도의 전투력과 강하고 정말 잘 싸운 부대였다. 약간 특수부대 그 안에서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38군은요, 마오쩌둥으로부터 만세군이라는 영웅 칭호를 받았을 정도로 정말 알아주는 부대였습니다. 또 고지 쟁탈전을 위해 약 3개월 동안 전문적으로 훈련까지 받은 최정예 부대원들까지 있었습니다. 아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중국군의 사전 준비는요, 무척이나 철저했습니다. 이 중국군은요, 대규모 공격에 나서기 전 먼저 교란 작전을 펼칩니다. 백마고지에서 북쪽으로 약 5km 지점 떨어진 이 중국군 수종이 수문을 폭파시킨 뒤 전투를 시작하거든요. 백마고지 그 후방을 감싸고 있던 역곡천을 범람시켜서
국군의 병력 증원과 보급을 차단하려고 했던 겁니다. 병참선. 네. 그렇죠. 결국 국군 구사단은 백마고지에 발이 묶인 신세가 되고 맙니다. 중공군 대부대입니다. 연대병력 이상입니다. 무전 연결 아직이야?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자, 그렇게 고립된 고지에서 시작된 불리한 싸움. 자, 이 첫날의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 수 있는 증언이 남아 있는데 우리 박훈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첫날 밤에 얼마나 포를 쏘았던지 포신이 뻘겋게 닳아서 물을 퍼다가 끼얹어야 했고, 집안이 내려앉아 나무 토막으로 포상을 고정시키면서 밤새도록 쏘아댔다. 이거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포나 이제 총을 많이 쏘면 그 쇠가 빨갛게 될 정도로 그 연사를 계속해야 되는 그 정도로 총알이 모자랄 정도로 계속 쏜 거예요. 하루 종일 전쟁을 치열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아비규환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이 중국군 공세에 불안감은 커져가는 상황. 자, 그런데 이때 이를 악물고 백마고지 전투의 승리를 다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 우리 동현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그 백마고지 전투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1952년 5월 구사단장이 되어 백마고지 전투를 이끌게 된 지휘관 김종호 사단장입니다. 김종호 장군 같은 경우는 6.25 전쟁 초반부터 엄청난 활약을 했던 장군입니다. 특히 6.25 전쟁 초반에 춘천 전투에서 여기를 성공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북한군의 작전 계획 자체를 무력화시킨 인물이었기도 하고요. 너무 중요한 데였죠. 네. 와,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막 승승장구를 하다가 오점을 하나 남기고 말았어요. 뭐요? 51년 5월 달에 강원도 인제 현리 인근에서 중공군의 공격에 이분이 이끌던 국군 3사단이 거의 붕괴되고 맙니다. 거의 전멸 수준으로. 네, 이때 이제 돌파구가 너무 크게 형성되고 동부전선 자체가 이제 무너지는 바람에 사실 이제 미군으로부터도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내가 다시 중공군하고 리턴 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이 복수심에 마음이 그쵸. 들떴겠습니까? 야, 각오가 남다르겠다. 아니나 다를까 10월 6일 오후에 시작된 전투는요, 10월 7일까지 단 하루 동안 무려 4차례나 공방전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중국군과의 치열했던 첫 전투를 무사히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와, 대단하다 진짜. 자, 동현 씨, 이때 중국군의 이 기습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예, 근데 사실 모든 이 전쟁이나 전투, 저도 이제 격투를 했지만 이 정보가 생명이에요. 그렇죠. 예, 상대 뭐 선수라든지 전략에 대해서 미리 알면 그게 정말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3일 전인 10월 3일 이때 중국군 장교 한 명이 귀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종호 사단장이 귀순한 장교를 조사해서 미리 좀 대비를 했다고 합니다. 중공군 군단이 여기 고지 서북방에 공격 거점을 구성할 거라는 첩보가 있습니다. 정보를 빼낸 거네요. 뭐 빼냈다기보다는 이제 귀순을 해서 이제 정보를 받아들인 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행동으로 뭔가를 옮겼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역곡전이 범람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에 백마고지 안에 들어가 있었던 부대들한테는 10일치의 식량, 탄약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시킵니다. 와, 결정적인데요. 그니까 그거 듣고도 에이 이랬으면 준비를 안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큰일 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요청을 하려면 통신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중국군의 포격 때문에 통신선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통신선을 최대한 깊게 매설해라. 30cm. 그죠. 네. 그리고
화망을 체계적으로 구성합니다. 어디 포격할 건지를 다 타겟을 다 정해주는 거죠. 그렇죠. 사격 구역을 다 정해놓고.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판단력이 나라를 살린 거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하지만요, 중국군은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습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중국군의 어마어마한 수적 공세에 국군의 최후 저지선 뚫고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야,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징그러울 것 같아요.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이게 정말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이때 국군은 급박하게 무전기를 들고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듭니다. 바로 진내 사격. 진내 사격. 자, 박군 씨, 진내 사격이 무엇인지 아시죠? 사실 이게 정말 위급 상황에 하는 거고 또 방어 전술 중에 하나인데 내가 지금 우리 진지가 거의 포위되기 직전이고 정말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진영에 포격을 가는 거예요. 머리 위로 포탄을 떨어뜨려줘. 네. 울며 겨자 먹기라 해야 되나? 이렇게 아니면 정말 전멸당하는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덜 피해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쓰는 방어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진내 사격은요, 아군의 희생도 각오해야만 하는 정말 위험한 전술이었습니다. 그만큼 다급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까스로 고지 정상을 지키고 있던 국군에게 뼈아픈 소식이 전해집니다. 중국군의 공격이 시작되고 하루 뒤인 10월 7일 오후 11시 결국 최초로 백마고지 주봉까지 중국군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자, 이 국군으로서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사실 이게 우위에 있다는 게 사실 엄청난 건데 뭐 적군이 예를 들어 점령을 고지를 먼저 점령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주요 목 그 길에 다 조준 사격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냥 손가락만 까딱 해도 거기로 사격이 가게끔 다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상대방 우리를 다 보고 있을 텐데. 올라오는 게 다 보이니까. 당연하죠. 너무 힘든데? 그냥 지금 말로 멘붕 왔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다시 올라가지? 자, 그런데 위기 상황이라고 우리 국군이 이대로 백마고지 포기했을까요? 우리가 전장을 지배한다. 알겠나? 누가 가장 강한가? 알아! 누가 가장 독한가? 알아!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다시 백마고지 정상 주봉을 차지하기 위해 전투를 벌입니다. 자, 그렇게 10월 8일 새벽 2시 40분 백마고지 정상 주봉을 다시 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야, 이거 진짜 엄청난. 이걸 6탄전으로 뚫고 올라간 거예요. 이게 우리 국군 선배님들입니다. 교수님, 저희 국군이 고지를 재탈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떤 거죠?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봉을 뺏겼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고지에서 밀려난 게 아니었어요. 이 산의 7, 8부 능선. 그렇죠. 7, 8부 능선.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냅니다. 거기서. 와. 근데 거기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뒤에 올라왔던 부대가 평지를 가듯이 주봉을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김종호 사단장이 완전히 후방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봤던 166고지까지 전방에 나가서 직접 어떻게 싸우는지를 계속 보면서 게다가 포탄이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면서 오히려 거기서 벌벌 떨고 있는 병사들을 위로하면서 걱정 말아라, 우리가 이길 것이다. 와. 그러니까 사단장이 중심을 잡고 싸우니까 보고 있는 용사들이 당연히 힘이 나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명장 밑에 약졸 없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근데 진짜 거기서 아마 그 우리 장군께서 아마 두려워하거나 뭔가 정신 없었으면 네. 아마 병사들도 다 놀랐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합지졸 됐을 거예요. 보충 설명 감사합니다. 자리를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쪽에 앉아 있는데 두 분 사이에서 제가
따로 만나서 MC를 해가지고. 덜컷 버섯.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요, 이때부터 백마고지는 그야말로 초토화가 됩니다. 중국군 측에서도요, 이 백마고지 정상을 차지하기 위해 정말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실제로 국군이 적의 교신을 몰래 들었을 때 이런 얘기까지 듣게 됩니다. 백마고지 탈출하지 못하면 사단장 총살하겠다. 와. 자, 당시 상황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전투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월 7일 23시 중국군 점령. 10월 8일 새벽이죠. 네. 2시 40분 국군 재탈환. 6시간 뒤인 오전 8시 10분경 다시 중국군 백마고지 주봉을 차지하게 됩니다. 와. 서너 시간마다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많이 지칠 것 같아요. 그렇게 열흘간의 전투 기간 중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무려 12차례 치열한 공방전을 벌입니다. 그리고 10월 12일 중국군의 기습 작전에 국군은 또다시 고지를 중국군에 빼앗기고 맙니다. 당시 국군은 고지 정상 도달을 약 50m 앞둔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 적의 이 기관총을 제압하지 못해서 병사들이 연이어 쓰러져 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정말 이 분노한 몇 명의 병사가 대담한 결정을 내리죠. 자, 어떻게 중국군의 방어선을 뚫어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길 못 들으면 진입이 안 돼. 그냥 일찍 돌격합시다. 다 죽어. 적탄 준비. 무슨 있다. 저거 목숨 내건 거잖아요, 지금요. 육탄전이에요. 오. 영상 보니까 이 상황 아시겠죠, 지금? 네. 중국군이 난사하듯 쏘아대는 이 거친 포격에 도저히 전선을 돌파할 수 없게 되니까 몇 명의 군인들이 폭탄을 등에 쥐고 직접 적의 진지에 뛰어든 겁니다. 목숨을 바쳐 전쟁의 판도를 뒤바꾼 주인공은 당시 소대장이었던 강승우 소위와 오규봉, 안용권 병장이었습니다. 영화는 다르게 안타깝게도 세 분은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영화보다 더 치열한 게 또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게 그런데 이때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던 군인들의 사기를 한껏 고취시킬 만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백마고지 전투가 한창이던 1952년 10월 13일 이승만 대통령과 제임스 벤 플릿 장군이 직접 백마고지를 방문해 병사들을 독려하는 겁니다. 우와. 현장을 방문한 이승만 대통령은요, 자네들이 용감하게 승리해주고 국위를 선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용기를 얻어 국정을 보살피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위험한 전투 현장을 직접 찾아 병사들을 격려할 만큼 이 백마고지 전투가 온 국민의 공통 관심사가 된 겁니다. 이 미군 사령관 제임스 벤 플릿 장군도요, 한국군 구사단이 이렇게 잘 싸울 줄은 몰랐다. 그렇죠. 네. 라고 하면서 백마고지에서의 선전을 응원했죠. 실제로 6.25 전쟁에서 국군이 단독으로 수행한 전투 중에
국내 및 해외 언론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전투로 이 백마고지 전투가 아주 유명합니다. 맞습니다. 우와. 자, 이제 백마고지 전투는요, 단순히 한 뼘의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자존심이 걸린 전투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마고지 전투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독 백마고지에서는 매 순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투가 이어진 열흘 동안 백마고지에는 무려 28만 발가량의 포탄이 떨어집니다. 교수님, 지금 백마고지에서만 28만의 포탄이 쏟아졌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포탄을 쭉 일렬로 세우면은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투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 포탄이 비 오듯이 쏟아졌다고 보면 되고요. 6.25 전쟁 전투 중에서 단일 면적당 가장 많은 포탄이 쓰였던 전투가 바로 백마고지 전투입니다. 심지어 전투가 길어지다 보니까 갑자기 탄약이 뚝 떨어지는 위급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총탄이 모두 떨어져 이 목숨이 위태로워져 가던 그때 이 국군 부사단의 병사들은요, 이 긴박한 순간을 버티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적에게 맞섭니다. 이 먹던 음료수병을 화염병으로 바꾼 거예요. 자, 실제 백마고지 격전지에서 발견된 음료수 화염병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백마고지 일대에서 유해 발굴 도중 발견된 음료수 화염병 모습입니다. 정말 급박하고 열악해서 만든 것 같아요. 탄약이 오는 시간을 기다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야. 긴박했던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으면. 그런데 얼마 뒤 백마고지 주봉에서는요,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아주 또렷한 명장면 하나가 펼쳐집니다. 자,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사진 속에 보이는 이들은 바로 우리 국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서 있는 병사의 총에 꽂힌 거 뭔지 아시겠죠? 태극기 달렸어. 태극기. 바로 태극기. 국군이 끝내 백마고지 주봉에 태극기를 꽂은 겁니다. 와. 오래된 흑백 사진이라 흐릿하지만 태극기와 함께 하늘 위로 만세하고 있는 이 참전 용사의 포즈에서 기계가 느껴집니다. 기운 자체가 달라요. 열흘 동안 무려 7번이나 주인이 바뀌었던 백마고지 정상은 1952년 10월 15일 고지 탈환을 끝으로 완전히 국군이 사수한 겁니다. 와, 진짜. 교수님, 그럼 중국군은 이대로 백마고지를 이렇게 포기한 건가요? 사실 중국군은 백마고지 점령 자체를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국군이 이렇게 계속 잘 싸우다 보니까 본인들도 이제 계속 지쳐가고
전초기지였던 화랑고지까지 뺏기니까 더 이상 중국 입장에서는 백마고지로 갈 수 있는 그 희망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박구 씨, 바로 이때부터 국군 제9사단의 이름이 바뀐 거죠?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953년부터 국군 제9사단은 백마 부대로 불리게 됐습니다. 너무 유명하잖아요. 부대 마크도 사실 9에서 백마 형상으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아까 백마 고지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경례도 백마. 네. 네, 백마가 부대 상징이 된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지금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74년 전에 저기에서 목숨을 걸고 했단 말이에요. 아, 그게 그냥 매 순간 그 불안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실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일상을 살다 보면 또 잊을 때도 있고 한데 오늘 또 다시 생각한 게 절대 지금 이 나라가 그냥 있는 나라가 아니다. 저분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나라다. 그러면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절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